아시아나의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네. 아시아나. 정말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이걸 바로 방송에서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핫하게 떠올라서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아시아나 항공사 내에 직장에서 본인 인증 같은 거를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는데 네. 그 게시판에서 이 서 검사님의 사건을 이유로 우리도 이제 미투 운동을 하자라는 식의 그런 흐름이 뭔가 나오고 있는 그게 이전부터 블라인드 게시판 내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그런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흐름 기회에 뭔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아시아나그룹의 첫째 주 목요일날 여승무원들을 만나러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러면은 의도가 존나 더러울 것 같아. 아침에 오는데 새벽 한 7시 반쯤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관리자들이 이제 여승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층 로비에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손뼉을 마구 치면서 회장을 모시는 거래요.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껴안거나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잠깐, 기쁜 마음까지 강조해?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척을 해야 된다. 반가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박 회장이 양팔을 벌리면 달려가 안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교육 말고도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안겨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미친 회사인데? 저 김정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정일보다 더해. 난 세상에 어떤 독재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창기 십자가라고 사이비 종교 완전 개사이비 종교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남한 얘기가 맞나? 북한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당사자들의 그 한겨레에서 이렇게 취재한 거를 보면은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서 팔짱을 끼면 이제 좀 신체 접촉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본부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렇게 좀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른대요. 뭔가 싫은 티를 내면 야 너 달려가 막 야 이러면서 너 뭐 하는 거야 표정 관리해 이런 식으로 그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 네. 또 그 회장 자체도 이거를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뭐 알아서 회장님 기분 좋으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회장 자체도 자기 기받으러 왔다고 여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 한 20-30분 동안 껴안고 있는다든지 여승무원 그 20대 초반 여승무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또라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이거는 거의 매달 하는 거고요. 네. 연례 행사처럼 매년 1월마다 북한산 등산을 하는데 그때 예. 올라가는 여성 승무원들 조가 있고 내려가는 조가 있어서 그 여성 승무원들이랑 그 조랑 같이 등산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별채에서 여성 승무원들한테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요. 뭐? 그러니까 그 방에 욕밖에 안 나온다 진짜. 회장이 방에 앉아 있으면 네. 여자 승무원들이 일렬로 줄을 방 밖에 서 있는데요. 그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절하고 흰 봉투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들이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쁨 좋으냐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돈을 받아도 이게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올해는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기는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을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장기자랑이 그 성심병원이 한창 이슈가 됐었을 그렇죠. 때. 예, 장기자랑 그 간호사 논란이 있었죠. 이때 예. 그 아시아나 승무원들끼리는 우리가 원조다라며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기서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성심병원처럼 확실히 있었고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심병원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회장의 만행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 검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의원이나 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뭐 노래방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각종 회사들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 한샘 때보다 더
뭔가 파급력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 성심병원 때도 아시아나가 터질 수 있었고 한샘 때도 터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 터진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권력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말단 사원과 뭔가 고위 직원보다도 더 심하게 안 그래도 비행기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승무원과 그 회장의 관계의 그 수직적인 게 굉장히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사라는 그런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네.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애초에 미투 운동이 아까 정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권력 구조 문제가 좀 더 있는 운동이었잖아요. 네. 이게 원래 2017년도 10월에 영화 감독이었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이랑 성희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 가수계나 아니면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런 외국에서 이렇게 퍼져왔던 거고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뭐 문당내 성폭력이나 뭐 영화계 성폭력 이런 걸로 미투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선풍적인 그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뭔가 서검사의 이야기가 그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결국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예훼손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왜냐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면은 결국에 큰 권력 집단이랑 맞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출하면 그것도 잡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0년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봤었던 케이스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봤었던 케이스. 저도 아닥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싸워준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이것도 적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직장 내에 뭐 성희롱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에 57%가 성폭력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런 그 정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폭력이 사실 직장 내 성폭력뿐만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착취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이거는 권력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그 자체로도 멍청한 말이지만 더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친척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식의 그 권력 관계 안에 있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군대 선임이거나 뭔가 여성 상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성폭력이 명백한 갑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약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그게 성적으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그냥 뭐 흔한 성폭행 문제, 성폭력 그냥 뭐 여성의 뭐 피해자, 뭐 꽃뱀 막 이런 식의 문제들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사회적인 권력 문제로 생각하는 게 제3자들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도 목소리를 내고 나서의 그 사후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투 운동이 그래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그 얘기가 있어요. 미 퍼스트, 위드 유 운동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별로 많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미투는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감수가 많던 댓글이나 뭐 트위터에서 봤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너가 원하는 거는 가해자의 사과 아니면 처벌일 것인데 네. 그 가해자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당했어 뭐 카더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명예훼손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때문이고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같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직장 내 문화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미투 운동이 그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방관한 사람들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모른 채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나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아나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또 나와서 확산이 될 것 같고 미투 운동이 아까 양세병님이 말씀하셨던 미 퍼스트 위드유 그런 운동이랑도 접목돼서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입에 참아 담기 힘든 그 이름 홍준표와 류여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류혜가 뭘 하건 뒤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애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진짜 홍준표가 너무 무식하게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따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네. 그래서 류혜 씨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토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뭐 여성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꿀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줬었던 게 그 불통의 이미지. 네. 네, 전혀 그 주변 그 다른 후보들과 공감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의 그 영상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참한 모습.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론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토론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여과 없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본인의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류여애와 토론을 한다,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홍준표는 가루가 되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안 절대 한다고. 안 하겠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생각 확신합니다. 예. 다만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성 관련해서 네. 자꾸 그 미투 운동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약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좀 사용하려고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그 지금 일단은 뭐 큰 파도가 생겨 파도 타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인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류여애 씨의 이런 주장이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본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본인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면서 결국에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지금 빨리 두 사람의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명명백백하게 홍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했다면 했는지 이게 딱 네. 밝혀지고, 네. 둘이 공개 토론하는 것까지 보면서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전 보고 싶은데. 궁금하긴 해. 네,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류여해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막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끼리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남들이 다 있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명실이 밝혀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이미 팩트는 있는 거고 홍준표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류여해 씨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악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면서 미투 뭐 얘기하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위터에서 보니까 류여해의 이 미투라는 거를 조롱하는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류여해가 앞서서 무슨 헛소리를 했든지 간에 나도 내가 얼마나 청렴경백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미투는 그냥 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의 그 위에 권력에 있는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마치 조롱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양세병님 말도 맞는데 일단 류여해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고위원회 위치였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당대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이제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와 등치시키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류여해의 주장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류여해가 아까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의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 뭐 주모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뭐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낱낱이 오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죠.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부 총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희는 또 이런 걸 이제 관전하면서 네, 또 즐길 필요도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단 국민 발정제가 돼버리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핸디캡으로 이제 정치적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류여해가 잘 물어뜯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기회에 홍준표도 좀 보내버리기. 정신을 좀 차렸으면 홍준표가 정신 차릴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차릴 그냥 만큼, 보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 보내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네, 이미 너무 갔어요 그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 그 특별히 애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기 꽤 불쾌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이슈인데 뭐 일단 홍준표가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1대1 공개 토론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 세 가지 전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개 토론하다가 사과하는 방식도 괜찮네요. 아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홍준표 입에서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이 이야기를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른 보수 기득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소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몸캠 피싱이라고 하면 네. 그 몸캠을 하자고 해가지고 특히 남성들을 그 남성들의 자료를 가지고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범죄였죠? 네, 이게 근데 둘 다 범죄야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바보야. 왜, 네, 그렇죠. 왜 옷을 막 벗고 그래? 캠 앞에서 당당한가?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몸캠 피싱이라는 게 해커가 조건 만남 여성으로 우선 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남성들한테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음란 영상을 주고받자. 네.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범죄 수법이에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육군 장성을 포함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6천여 건이 무더기로 해킹돼서 중국 등의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고위 장교들 네. 이겠네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는 군 출신의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군 당국은 지금 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군 기밀사항이 같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송병호님 기술적으로 그 몸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컴퓨터에서 캠을 켜서 누군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해킹의 주요 목적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몸캠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 어떤 보안 위협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점을 노출시켰을 때 그걸 공격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런 걸 노출한 거죠, 사실. 그런데 접속해서. 그러니까 접속을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근데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군 생활 하는 분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아니고. 약점이 심하죠. 고위 장교 막 이런 사람들이 네. 하니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한 게 네. 그 온라인 피싱 문제 예방 및 해결 전문 비영리 단체인 사이버 보안 협회예요. 네. 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피싱 범죄에 사용된 미국, 중국, 홍콩 등의 해외 서버를 추적했는데 여기에 전현직 간부와 병사 6,08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1일 밝혀진 거예요. 진짜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자료들에는요. 육해 공군 소속 병사, 하사 이상 대령 이하 전현직 간부들의 이름, 직책 및 직위, 개인 휴대폰 연락처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현직 육군소장 K씨 등 일부 장성과 청와대 고위간부 L씨의 개인정보도 적시되어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네. 군부대 일반 유선 전화번호랑 군무원들 연락처도 다수 기록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군 부대 내에 있는 PC로 네, 예, 접속을 한 정황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리스트들이나 그런 게 이제 보통 그죠. 그런 PC의 보안으로 돼 있는데 그 보안 PC를 가지고 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조금 과도한 추측일 수 있는 게 그게 보안 PC에는 자료들은 일단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돼요. 그게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게 처음 적용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외부 네트워크에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빼간다 그래도 사실은 암호화된 상태로 가질 가능성이 많아서 파일까지 빼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연락처가 군용 연락처가 이제 네. 개인 폰에 주로 이제 그렇죠. 간부들 폰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군용 폰이 예, 있어요. 네. 군용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군 내의 전화를 같이 쓸 수 있는 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경우에 거기 군용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앱으로 연락처를 싹 가져가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접속했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부분은 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폰이구나. 네, 앱을 설치하라고 해요. 네. 그 앱을 이제 뭐뭐로 그냥 제3자 앱 허용해가지고 설치 누르면 그게 멋모르고 뽑혀가는 설치는 하지 않겠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설치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설치를 하죠, 예, 보통은. 그 어떤 성적 욕구의 그 네. 충족을 노리고 이걸 설치하면 상대방의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일 때 뭐 가감없이 설치를 했겠죠. 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는 후루룩 하고 다 날아간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해킹 당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해킹 당했어도 문제인 거지만 그렇죠. 가장 기함할 만했던 문제가 이게 몸캠 피싱을 통해서 해킹이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협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피해자가 신고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몸캠 피싱 피해자였겠죠. 네. 근데 그분이 제보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해외 서버에 이뤘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들이 그 군 관련 개인정보들이었다는 거죠.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근데 국방부 입장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뭐 언론들께서는 이런 몸캠 피싱 이렇게 막 너무 자극적인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 내부에서 스마트폰을 다 압수를 하고 투지폰을 써야 돼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투지폰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PCS 있죠. 막 애니콜 시대. 아니 그렇게 해야만 아니, 예방이 되나요? 아니 뭔가 휴대폰을 볼 수 없어야지 이것들이 이런 짓을 안 하지. 딱 봐도 정황이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게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스마트폰에는 앱이 깔리면은 걔로 도청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내용도 사실 녹음할 수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게 암호화가 돼서 네. 그 내용 자체를 알아내기 좀 어렵게 만드는 군용 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쓰고 스마트폰을 허용을 해줬죠. 그렇죠. 네. 왜냐면 스마트폰이 편하니까. 그 예전에 뭐 송병호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래 훈련 상황이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유선 시설 있잖아요. 군 내부에 있는 유선 시설이나 무선 장비를 써야 되는데 조금 답답하면 바로 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통화해 버리잖아요. 훈련 상황에 간부들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직도 뭐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요. 사실 6,081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달 10명 정도 군인들이 피싱, 특히 몸캠 피싱에 걸려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아이고. 상황이고요. 네. 이번 건 말고도 드러나지 않은 유출 피해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일반인이 당해도 이 피해자 자체도 되게 부끄럽고 부도덕하게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조건 만남 여성을 성매수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몸캠 피싱에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끄럽고 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정보들이 해킹이 돼서 네. 군 내부 정보들이 해킹이 돼서 해외로 유출이 돼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뭐 몸캠 피싱 피해 뭐 해킹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군 내부 기강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게 뚫린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국방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 과거 그 적폐 기간 동안 그 군 내부의 적폐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국방개혁, 그 새로운 국방, 더 단단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부분도 발본색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현재 확인된 거는 신상 정보 유출뿐이지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폰을 좀비폰 같은 네. 걸로 만든다던가 네.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고요. 네. 이게 뭐 기강회의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약간 잘못된 성관념이 이미 거기 박혀 있고 그것이랑 더해서 기강회의가 같이 더해져가지고 나온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 간부들도 주기적으로 성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성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충격인 건 그 6,800 그 숫자예요. 그 받침해줄 수 있는 그 의료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솔직히 있겠네요. 몇십 명이면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심해요. 아니면 전자발찌를 채워버려 이것들을. 에이 그것 좀 심했다.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 몸캠 피싱과 기밀 누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언지 군 내부에서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냥 뭐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또 야속하게도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네요. 예.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이버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31일에도 더민주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숫자를 올리는 그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네. 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네.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로는 다른 거랑 조금 약간 엮어가지고 기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약간 그 규제를 하는 거랑 이거랑 또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약간 기사를 쓰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자료만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정황이 있을 거다라는 4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맞는 수사 의뢰인 것 같고 네.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겠죠. 저번에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댓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댓글이 신고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고 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개인정보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법 18조의 2에 보면 신고를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법에는 이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 측에서 대리식으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법을 잘 보면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 입증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네. 네. 신고 내용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고가 되고 나서 이게 그냥 접힘이 되는 댓글이 있고 네. 완전 삭제돼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접힘된 거는 펴서 다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블라인드 처리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접힘을 펴면은 원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나 이익을 정말로 침범을 하는 거면 아예 없앨 정도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놔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남겨놓고 접힘만 되는 거고, 그걸 남겨놓으면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온전히 네이버의 법리적인 해석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실하고 약간 무관하게 단순 비방하는 것들은 접힘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팩트 폭력인 거 있잖아요. 네. 사실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거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실을 올렸는데, 네. 사실을 올린 게 그 당사자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걸 삭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네이버에서. 명예훼손.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네, 네. 연결이 되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면은 그 사실을 적시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법 자체에 대한 그 위헌성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검 순위를 지금 네이버랑 다음 거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래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별점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삭제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글들. 네, 그래서 삭제된 글이 뭐냐, 네. 삭제된 댓글만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면, 네. 우와. 그게 사실은 이제 팩트 추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당사자가 예, 예. 인정한 사실들이네요, 그건.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이제 네티즌 분들이 어디를 공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완전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쪽으로 이걸 몰아가야지 사실 우리 네티즌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될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조금 알아왔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댓글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기는 졌는데 그게 이제 해고를 당한 게 아니고 네. 그냥 1년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해요. 1년 무급정지겠네요. 네. 무급인지 유급인지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내용.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네. 네,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해서 이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댓글 사건을 통해서 기업한테 손해가 끼쳐졌느냐 안 끼쳐졌느냐가 중요해요. 네. 손해를 끼쳐졌다면은 그건 담당자가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런 게 정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리 결과가 1년 정직으로만 결과가 났고 그게 이제 사실 당에서도 뭐 잘못하면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1년 정직이라는 게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네이버 지금 대표인 한성수 대표가 네네. 그 사실 예전에 스포츠 쪽을 이제 담당할 때 댓글 쪽을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들을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거를 방관하고 약간 오히려 약간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내부에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징계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해고가 아닌 1년 정직에 해당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 게 한성수 대표가 여론 조작이나 댓글 조작에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안일하게 네.
지금 대응한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양아치 조폭 집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큰일 생기고 나면 야 너 한 1년 동안 일본에 갔다가 조용하면 다시 들어와. 뭐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의 처사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면 제대로 네. 네, 잘랐다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든가 1년 정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뭐야. 에이, 덜 자른 거야.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건가? 정이 많은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이버 내부에서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그걸 좀 자숙을 좀 더 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언론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네이버 현재 댓글 담당자가 1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그 네이버 쪽에서도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새날 소유방송에서 처음 보도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황성숙 대표 그분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번 처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추측을 해본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리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댓글 부분은 네.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었던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럼 처벌받지는 않는데 네. 법적으로 처벌받을 뭐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네. 대놓고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 그렇지만 들고. 만약에 지금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네이버 댓글 조작이 진실이라면 네. 뭐 그런 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기업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되겠죠. 그건 이제 기업 윤리랑 또 네. 네,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기업 윤리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네. 오뚜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물질 나왔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오뚜기에서 대응을 하는지 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송병훈님이 준비하신 시사였는데요. 네이버 댓글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전달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그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 앞으로 어떤 국면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거를 네이버 측에서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끼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시아나의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네. 아시아나. 정말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이걸 바로 방송에서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핫하게 떠올라서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아시아나 항공사 내에 직장에서 본인 인증 같은 거를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는데 네. 그 게시판에서 이 서 검사님의 사건을 이유로 우리도 이제 미투 운동을 하자라는 식의 그런 흐름이 뭔가 나오고 있는 그게 이전부터 블라인드 게시판 내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그런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흐름 기회에 뭔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아시아나 그룹의 첫째 주 목요일 날 여승무원들을 만나러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러면은 의도가 존나 더러울 것 같아. 아침에 오는데 새벽 한 7시 반쯤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관리자들이 이제 여승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층 로비에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손뼉을 마구 치면서 회장을 모시는 거래요.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껴안거나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잠깐 기쁜 마음까지 강조해?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척을 해야 된다. 반가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박 회장이 양팔을 벌리면 달려가 안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교육 말고도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안겨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미친 회사인데? 저 김정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정일보다 더해. 난 세상에 어떤 독재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창기 십자가라고 창기 십자가라는 사이비 종교. 완전 개사이비 종교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남한 얘기가 맞나? 북한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당사자들의 그 한겨레에서 이렇게 취재한 거를 보면은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서 팔짱을 끼면 이제 좀 신체 접촉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본부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렇게 좀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옆구리 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방관한 사람들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모른 채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나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아나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또 나와서 확산이 될 것 같고 미투 운동이 아까 양세병님이 말씀하셨던 미 퍼스트 위드 유 그런 운동이랑도 접목돼서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입에 참아 담기 힘든 그 이름 홍준표와 류여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유해가 뭘 하건 지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가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애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진짜 홍준표가 너무 무식하게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네. 글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쿡쿡 찌른대요. 뭔가 싫은 티를 내면. 야, 너 달려가. 막 야, 이러면서. 너 뭐 하는 거야? 표정 관리해. 이런 식으로. 그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 네. 또 그 회장 자체도 이거를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뭐 알아서 회장님 기분 좋으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회장 자체도 자기 기받으러 왔다고 여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 한 20-30분 동안 껴안고 있는다든지 여승무원 그 20대 초반 여승무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또라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이거는 거의 매달 하는 거고요. 네. 연례 행사처럼 매년 1월마다 북한산 등산을 하는데 그때 예. 올라가는 여성 승무원들 조가 있고 내려가는 조가 있어서 그 여성 승무원들이랑 그 조랑 같이 등산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별채에서 여성 승무원들한테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요. 뭐, 그러니까 그 방에 욕밖에 안 나온다 진짜. 회장이 방에 앉아 있으면 네. 여자 승무원들이 일렬로 줄을 방 밖에 서 있는데요. 그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절하고 흰 봉투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들이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쁨 좋으냐 뭐냐 뭐 이런 식의 그럼요.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돈을 받아도 이게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올해는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기는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을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장기자랑이 그 성심병원이 한창 이슈가 됐었을 그렇죠. 때 예, 장기자랑 그 예. 간호사 논란이 있었죠. 이때 예. 그 아시아나 승무원들끼리는 우리가 원조다라며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기서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성심병원처럼 확실히 있었고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심병원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회장의 만행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 검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의원이나 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뭐 노래방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각종 회사들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 한샘 때보다 더 뭔가 파급력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 성심병원 때도 아시아나가 터질 수 있었고 한샘 때도 터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 터진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권력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말단 사원과 뭔가 고위 직원보다도 더 심하게 안 그래도 비행기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승무원과 그 회장의 관계의 그 수직적인 게 굉장히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사라는 그런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네.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 애초에 미투 운동이 아까 정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권력 구조 문제가 좀 더 있는 운동이었잖아요. 네. 이게 원래 2017년도 10월에 영화 감독이었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이랑 성희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 가수계나 아니면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런 외국에서 이렇게 퍼져왔던 거고 이게 처음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뭐 문당 내 성폭력이나 뭐 영화계 성폭력 이런 걸로 미투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선풍적인 그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뭔가 서검사의 이야기가 그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결국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예훼손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왜냐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면은 결국에 큰 권력 집단이랑 맞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출하면 그것도 잡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0년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봤었던 케이스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봤었던 케이스. 저도 아닥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싸워준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이것도 적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직장 내에 뭐 성희롱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에 57%가 성폭력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런 그 정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폭력이 사실 직장 내 성폭력뿐만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착취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이거는 권력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그 자체로도 멍청한 말이지만 더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친척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식의 그 권력 관계 안에 있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군대 선임이거나 뭔가 여성 상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성폭력이 명백한 갑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약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그게 성적으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그냥 뭐 흔한 성폭행 문제, 성폭력 그냥 뭐 여성의 뭐 피해자, 뭐 꽃뱀 막 이런 식의 문제들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사회적인 권력 문제로 생각하는 게 제3자들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도 목소리를 내고 나서의 그 사후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투 운동이 그래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그 얘기가 있어요. 미 퍼스트, 위드 유 운동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별로 많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미투는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감수가 많던 댓글이나 뭐 트위터에서 봤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너가 원하는 거는 가해자의 사과 아니면 쳐버릴 것인데 네. 그 가해자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당했어 뭐 카더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명예훼손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때문이고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같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직장 내 문화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미투 운동이